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악개론의 뒷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악개론의 뒷부분 제8장 문자로입니다. 제8장 문자로. 여러분 교재로는 171페이지를 펴보세요. 171페이지입니다. 자, 171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페이지 171페이지. 자, 거기 이제 보면 문자의 발달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 문자라는 게 이제 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상호 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어떤 시각적인 기호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만든다는 것은 음성 언어가 가지는 시공, 시간과 공간이라는 뜻이에요. 시공이라고 하면 시간과 공간, 이걸 이제 시공이라고 이렇게 써는 겁니다.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그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니까 처음에는 말을 먼저 했다는 거죠. 말을 했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문자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음성 언어는 5, 60만 년 됨에 비해서 문자의 역사가 5, 6천 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최초의 뭐 인과 응과에 구분된 그런 존재가 몇백만 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언어 같은 경우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문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 밑에 나왔죠? 세 번째 줄에 계산 막대기, 카운팅 스틱이라고 나왔고요. 결승, 이 결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이 맺을 결자고요. 거기에 한자 좀 써보세요. 승은 새끼줄 승자예요. 그 결승이란 말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조개 구슬 이런 걸로 세는 거죠. 그 눈금을 새기거나 이런 걸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한정된 내용을 담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쓰임도 제약되고 그래서 진정한 의미라고 이제 문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172페이지 펴보세요. 172페이지 이제 그래서 단어 문자라는 게 나오죠. 이 문자 하나하나가 언어 단위 중 단어 하나를 대표할 때 그러한 문자 체계를 이제 단어 문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단어 문자. 워드 라이팅 나왔죠. 문자가 문장이나 구를 대표하는 일은 없다. 문자가 대표하는 언어 단위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단어이다. 거기다 이렇게 적으세요. 문자가 대표하는 언어 단위 중 가장 큰 것이 단어예요. 단어. 단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동그라미. 그래서 이제 단어의 초기 모습은 이제 그림 형태였다는 거죠. 상형 문자. 우리가 그 한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의 모양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매산자가 된 것이고, 강도 막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를 보고 이렇게 내천자가 된 거고, 또 하늘 태양이 이렇게 빛나죠. 이렇게 빛나는 걸 보고 뭡니까? 날일자가 된 거죠.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형 문자라는 것이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수메르 문자, 나일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문자, 172쪽의 단어 문자 두 번째 단락이에요. 중국의 한자, 또 중앙 아나톨리아에서 북부 시리아 지방의 히타이트 문자 등이 상형 문자라고 나옵니다. 그림을 본다는 건데, 이 한자는 그 밑에 보면 이제 여러 방식이 육서가 있어요. 6가지의 방법이 있죠. 여러분, 이건 이제 생활한문에서 1학년 1학기 때 배우셨죠. 그래서 그 상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을 본뜨는 거. 자, 모르시면 좀 적어 놓으세요. 지사라는 건 추상적인 걸 나타내는 거예요. 추상적인 거. 지사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윗상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윗상자는 어떤 사물의 일사분면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추상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죠. 이게 윗상자가 된 거예요. 또 뿌리 그 근본 본자 같은 경우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끝에 있는 근본이 뭐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이걸 하나 표시를 이렇게 해놓는 거죠. 자, 회의는 뜻 플러스 뜻이에요. 뜻 플러스 뜻. 회의는 뜻과 뜻이 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밝을 명자를 보면 날일자와 달월자가 합해져서 해와 달이 있으니까 밝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형성은 음부분과 뜻부분이 있는 거죠. 음부분과 뜻부분. 예를 들어서 목요갈 목자는 물 숫자의 나무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욕한다는 목이고 목욕하려면 물이 있어야 되겠죠? 이게 뜻이죠. 이렇게 앞에 이런 게 상형이고요. 그다음에 전주라는 것은 한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을 쓰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즐거울 낙자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즐거울 낙도 되고 음악 악도 되고 좋아할 요도 되죠. 이게 이제
전주. 가차는 우리가 이제 음을 빌려오는 거죠. 프랑스를 뭐 불란서 이렇게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한자에서 그 음을 빌려왔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로마를 롬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로마, 영어로는 롬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또 로마라고 또 이제 쓰겠죠. 자, 이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를 빌려왔다 가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형 문자가 이제 단어의 초기에 있었던 종류고 모두 단어 문자에 속하지만 단어 문자가 모두 상형 문자는 아니다. 그래서 단어 문자는 흔히 표의 문자, 그러니까 표의라는 건 뜻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거죠. 표의 문자. 표 문자는 음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음절 문자, 음소 문자가 있어요. 단어 문자의 글자는 173쪽입니다. 어떤 음도 대표하고 있지만 뜻도 대표하고 있다. 한자가 나오죠. 그 밑에 네 번째 줄 보세요. 173쪽. 동. 첫 번째 건 동쪽이라는 뜻이 동쪽. 이렇게 쓰세요. 동쪽. 그다음에 두 번째 동은 같다는 뜻이죠. 같다. 같을 동자죠. 세 번째 동은 오동나무라는 뜻이에요. 오동나무 동자. 오동나무 동자죠. 네 번째 동은 철할 때 동이죠. 금운동 할 때.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마을 나타내는 이제 동자고요. 그 옆에는 아이 동자고 그 옆에는 움직일 동자죠. 움직이다. 이렇게 동의 그 음을 가진 글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음은 같은데 그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말이 예를 들어서 사고 이렇게 하면 사고를 교통사고가 난 건지 생각한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한자를 쓰는 거예요. 우리말도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인류 문명 발상지에서 발달된 단어 문자는 어떤 음만 대표하는 음절 문자로 바뀌는 거죠. 동이라는 글자가 통이라는 음만 대표시키고 뜻에 관계없이 그 발음이 나오는 곳은 어디든지 글자를 써요. 그러면 이미 단어 문자의 글자가 아니고 음절 문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절 문자는 거기 좀 밑줄 치세요. 173쪽에 밑에서 다섯째 줄. 173쪽에. 그래서 음절 문자는 쭉 해서 해당한다까지. 그래서 음절 문자란 글자 하나하나가 뜻과 관계없이 어떤 소리를 대표하되 그 소리의 단위가 음절인 즉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지 않은 문자 체계를 말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절 문자는 표음 문자다. 그러니까 표의 문자는 한자를 표의 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헷갈리시면 표의 문자는 한자라고 써놓으시고 이 표음 문자가 우리말이죠. 표음 문자가 우리말입니다. 표음이 우리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자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풀을 청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글자가 있으면 이 글자가 청이라고 읽지만 우리는 푸르다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뜻을 알잖아요. 뜻. 근데 표 문자는 그냥 우리말에서는 청이라고 안 쓰고 뭐라고 써요? 푸르다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말은 표음, 한자는 표의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표음 문자에는 음소 문자도 있다. 넘겨보세요. 음소 문자는 자모 문자라고도 하는데 글자 하나하나가 대표하는 음의 단위가 음소, 즉 자음과 모음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 음절 문자와 다르다. 글자를 만들 때 발음 보호가 아니라 일반 정서법을 위한 경우라면 음소보다 더 작은 단위를 이제 삼는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울 이런 말이 있어요. 울. 그러면 여기다 미음을 붙이면 물이 되죠. 비읍을 붙이면 불이 되죠. 만약에 피읍을 이렇게 하면 풀이 되죠. 그러니까 이 글자가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운소라고 하거든요. 그 안에 이제 어떤 걸 첨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글의 구조와 특성입니다. 밑에로 넘어가고 차자표기 175쪽입니다. 차자표기는 글자를 빌려온다는 거예요. 차자표기. 그래서 이제 175쪽에 1번 음차와 훈차가 있는데 이 음을 빌려오는 거 이제 음을 빌려온 음차하고 뜻을 빌려온 훈차. 그러니까 훈차나 석차는 다 뜻을 빌려온다라는 뜻입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훈차, 석차 나오죠. 이것들은 다 뜻을 빌려온다는 거, 음을 빌려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리보리, 인두라는 말을 다리보리라고 표기한 것이 음차다는 거죠. 음을 빌려왔으니까. 자, 근데 한밭이라는 지명을 대전으로 표기해, 대전. 대전 아시죠? 이것을 한밭으로 쓰는 것은 그 뜻을 그 빌려온 거죠. 한밭, 큰 밭이라는 뜻이. 대전이란 말 자체가 큰 밭이라는 뜻이에요. 하는 크다는 뜻이니까.
자, 이런 것을 이제 훈차라고 한다는 거. 버드롯이라는 이름을 유칠, 여기 이제 버들 유자에 거기다 좀 한자 헷갈리게 써놓으세요. 칠, 색칠할 칠자에 칠할 칠자. 유칠. 이제 버드롯이라는 거죠. 이것도 그렇다는 거죠. 타자 표기는 두 가지 방식을 함께 적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고슴도치 옛날 말 고삼돛을 고삼 이게 저자가 돼지 저자거든요. 라고 하여 첫 두 글자는 음차, 끝 글자는 훈차한 것이다. 그렇죠? 고슴도치 할 때 고슴이니까 이런 그 고삼 음을 빌려온 거고 이 돛은 이제 돼지 종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길동이라는 지명을 영동이라고 표기한 것은 첫 글자는 훈자, 길 영자잖아요. 길동할 때 길은 오래 간다는 뜻이에요. 길. 길이라는 게 이제 그 뭡니까? 길 영자잖아요. 길 영자. 영동할 때. 그다음에 이제 동이라는 것은 이제 동을 나누는 거죠. 몇 동, 몇 동 이런 걸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뭡니까? 훈차, 훈 뜻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동은 그대로 동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향찰식 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향가에서 나오는 그 표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 밑에 이제 보면 이 한가가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의미냐 아니냐를 따지는 건데 그 밑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게 처용가입니다. 처용가. 거기다 써놓으세요. 처용가. 처용가 176쪽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176쪽에 이제 이 1번 내용은 처용가인데 세벌 발기달에 그 옆에 나왔죠. 서울 밝은 달. 이때 서울은 그 경주를 가리켜요. 지금 말하는 서울이 아닙니다. 그때 신라의 수도가 경주였죠. 서울의 밝은 달에 밤들이 논이다가 밤새도록 놀다가 그래서 발기 달래의 앞부분은 훈차표기다. 그러니까 서울 이걸 이제 그대로 세발 이렇게 쓴 거죠. 밝은을 발기 이렇게 이제 썼잖아요. 그다음에 그, 그 달에 이런 거에 앞부분은 훈차표기다. 서울 그대로 뒷부분은 음차표기다. 음을 그대로 왔다는 거죠. 그다음에 야입이 밤들이와 여기 지금 야입이라고 좀 한자 써보세요. 야입이 야입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것은 유행여가예요. 유행여가. 유행여가. 이게 이제 우리말로 논일다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밤들이 그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도 이제 발기부터 보면 명기라고 나왔잖아요. 발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요 앞부분이 훈 뜻이다는 거죠. 훈 뜻 그대로 갔다는 거죠. 기는 그냥 음을 표시한 거고 달 이것도 이제 달월자를 그대로 가져왔죠. 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훈이고요. 그 야입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앞부분 야입 밤 들다 그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뜻이죠. 이는 이제 그냥 음을 달아놓은 거고 논이다가도 논일다는 거니까 놀 유자에 가랭자잖아요. 유행이 논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또 훈이고 요 여가는 그냥 음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말과 이 훈차와 음차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우리말과 이제 여러분이 거의 의미 같은 것들은 훈차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이 한가가. 자, 구결식 표기라는 것은 이제 토다는 거죠. 그 177쪽에 나오는데 거기 이제 세 번째 줄 한문을 읽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할 뿐 우리말 전부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이 이런 거. 애자가 이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애자는 이렇게 애잖아요. 애인데 이제 이게 A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원모에. 한이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자가만 있고 우리말이 없으니까 한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으니까 할 위자가 들어간 위인이를 썼다는 거예요, 위인이. 이 할 위자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지능 위자인데 이걸 한이라고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나오죠? 2번. 천지지간 만물지중애 유인시 최기 위니. 이 음을 좀 다세요. 천지지간 만물지중애 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애잖아요. 유인 오직 사람이 이 시자는 이 시자거든요. 이 시자 뭐뭐 이 국적도사. 물론 이제 이게 뭐뭐 이다라는 뜻을 쓰기도 해요. 여기서는 뭐뭐이에요. 오직 사람이 최귀하니 가장 귀하니. 자, 이두는 이제 우리말식 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두는 그래서 그 밑에 그 보세요.
이탑 천보 17년 이렇게 나왔죠. 무술중 입재지라고 나왔죠. 입재지. 그래서 두 탑을 천보 17년 무술에 그다음에 이제 그 무술에 중이가 중이 이제 뭐뭐 중이죠. 입 세운다는 거죠. 재는 이제 있을 재자고 지는 어, 그 그냥 어미 표기를 위해서 그냥 써놓은 거죠. 차자 표기 어미 세운다라는 의미를 이제 재지라고 쓴 거예요. 그다음에 남자매 삼인업 이성 재지 음을 좀 다세요. 남자매 삼인업 그다음에 이성 재지 남자매 삼인의 업으로서 이루다. 원래는 업으로서 하면 한자적으로 쓴다면 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업이 맞죠. 이업. 이업이 맞는데 이 이두는 우리말식 한자 표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으로서 우리는 업으로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쓴다는 거예요. 이는 뒤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다른 것보다 아마 이업을 가지고 이 이두 표기를 좀 이해하시면 좀 더 쉽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78쪽에 보면 이제 한글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178쪽으로 넘겨보세요.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이 중국과 다르다는 거죠. 그 당시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한자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8자를 만드셨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훈민정음이 1443년에 세종대왕이 만드셨고 나중에 이제 3년 후인 1446년에 반포를 합니다. 3년 후에 반포를 하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뭐 이제 한자를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말보다는. 자, 자음자의 제자 원리라고 나왔죠? 제자 원리, 글자를 만드는 원리죠. 자, 179쪽 보세요. 이거는 이제 발성 기간을 본떠는 건데, 자, 179페이지입니다. 거기 이제 5번에 표시된 거는 넘어가고, 즉, 미음, 시옷, 이응은 각각 그 글자를 말할 때 관여하는 발음 기관인 입의 네모진 모양, 뾰족한 모양, 목구멍 모양을 본떴다는 거. 그러니까 미음이 이제 입의 모양. 그다음에 이 시옷이 이빨이 이렇게 뾰족뾰족하죠. 그다음에 이제 목구멍, 이응. 그래서 다시 말해 기역은 설근, 그러니까 혀뿌리죠, 혀뿌리. 기역은 설근, 혀뿌리,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 혀가 잇몸에 이렇게 달라붙는 거, 이렇게 혀가 이렇게 달라붙는 모양.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의 다른 원리는 가획, 글자를 첨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6번이라고 나온 거에 별 3개 쳐놓으세요. 6번이라고 나온 곳에 별 3개. 그래서 이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가 있는데 기본자가 이렇게 어금니에서 나오는 소리 기역, 혀소리가 니은, 그다음에 입술이 미음, 그다음에 입소리가 시옷, 목소리가 이응이죠. 여기다 가액 하나를 더 글자를 이렇게 키역 이렇게 그다음에 니은에 하나 더니까 디귿이죠. 여기 하나 더 하니까 티읕이죠. 이게 LG 사이온의 그 휴대폰이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음에 하나를 더 하니까 비읍이고 하나를 더 하니까 피읍이고 시옷에 하나를 더 하니까 지읒이고 하나를 더 하니까 치읒이고 이제 여린 히읗과 히읗이죠. 여린 히읗이라고 읽어요. 이걸 여린 히읗. 근데 요즘에는 여린 히읗이라는 글자 자체가 없어졌죠. 세종대왕 당시에 있었던 글자입니다. 그다음 이체자 이렇게 세 글자 옛 이응, 그다음 리을, 반치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 알아두십시오. 별표 특히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면 다음 중 이체자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다른 글자를 하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자, 180쪽을 보시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게 나왔죠. 이제 획이 있는다는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180쪽 보시면 키역은 기읍보다 첫째 줄 거센 소리고 비읍은 미음보다 피읍은 비읍보다 소리가 거세고 거센 특성을 획에 이제 더했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리을과 반침은 그러한 근거 없이 획을 더한 예외적인 글자다. 그다음에 옛 이응 이게 이제 아음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이 아는 그 어금니 아자예요. 써놓으세요. 어금니 아자. 지금 180쪽 보고 있어요. 어금니 아자. 그다음에 이제 내도 기읍과 관련시켜 글자를 만들지 않고 후 이건 목구멍 후자예요. 목구멍 후라고 써놓으세요. 자, 목구멍 후, 이 후음은 이응의 꼭지를 달라서 이제 이게 옛 이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 이응. 그래서 이제 음가가 있는 거죠. 자, 모음자의 제자 원리. 모음자는 이제 천지인이라고 해서 자, 요게 이제 하늘이고요. 요게 땅이고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태양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땅이에요, 땅. 땅을 이렇게 여기 이제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 땅을 걷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천지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에다가 이렇게 마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의가 되면 오가 되고, 이렇게 무가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밑에 이제 중성 글자가 쭉 나오는데 11글자. 그 밖에 181쪽. 훈민정음은 28자 외에도 이제 그 꽤 많은 글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읍, 승경음, 순음, 입술 소리. 이제 비읍, 승경음인데 비읍자 아래 후음, 이게 목구멍 우자죠. 그 이응을 합쳐 만들었다. 위아래로 이어서 한 글자를 만드는 걸 연서, 이을 연자죠. 이응자 소리가 가벼워지는 거 비읍, 승경음, 입술 가벼운 소리죠. 승경음. 그래서 이제 미음 승경음, 피읍 승경음도 있는데 국어 표기에는 비읍 승경음만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비읍 승경음이 비읍과 이응의 중간 발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더워라가 이제 옛날에는 덥다가 더버라 했잖아요. 더버라. 지금 경상도 가면 지금도 더버라라고 쓰거든요. 이게 이제 더 비읍 승경음하고 어라가 됐어요. 이게 다시 이제 더워라로 바뀌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자 위의 글자로는 이제 이런 것들 등 오늘의 된소리 글자들도 있었고요. 이제 병서라는 말 써요. 이제 그래서 같은 글자를 중복해 만든 글자를 각자 병서.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 같은 글자는 각자 병서. 다 기역 돌림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글자는 뭐겠어 그러면 합형 병서죠.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글자 기역, 쌍시옷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합형 병서는 이제 뭐 리을 기역이라든가 리을 비읍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합형 병서. 옛날에는 이제 요즘 쓰이지 않는 글자들도 상당히 많이 쓰였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거기 181쪽에 세 번째 단락 둘째 줄에 오늘날에는 받침에서만 리을 기역, 리을 비음 이런 게 쓰였는데 그 당시에는 초성에서도 시읒 기역, 시읒 디귿 뭐 이런 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성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조가 위아래 올라가는 그러니까 중국어에 보면 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뭐 상성, 거성, 그 평성, 입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국어 정서법, 이제 맞춤법 띄어쓰기인데, 연철과 분철, 182쪽 나왔죠? 연철이란 건 이어쓰기고요. 분철은 나눠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철, 분철 있는데, 연철은 이어쓰기, 이어서 쓰는 거. 이어쓰기고, 그다음 분철은 나눠쓰기다. 이렇게 써도 돼요. 분철은 나눠쓰기. 그래서 이제 그 얼굴의 이나 을 등의 조사가 결합할 때 얼굴이 얼굴이라고 표기하느냐, 지금 183쪽 넷째 줄에 얼굴이 얼굴이라고 표기하느냐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자의 표기 방식을 분철, 띄어쓰는 거, 이어가는 거는 뭐예요? 연철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이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런 게 분철이에요. 근데 만약에 얼하고 소리 나는 대로 쓰면 구, 리가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연히 뭐겠어요? 연출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이 창제되던 무렵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가지고요. 뭐, 그, 이게 이제 연철로 쓰는 경우 많죠. 예전에 영화 제목 중에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실제로 이렇게 썼어요. 제목을.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이라는 영화 제목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어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뭐겠습니까? 연철이 되겠죠. 연철. 이어쓰기니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철 표기 같은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 한정 조건에서 이제 일어났다고 나오죠. 밑에 보세요. 8번 가. 불이 깊은 나무간 바람이 아니밀세. 이건 좀 우리말로 좀 써놓으세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그런 뜻입니다. 불이 깊은 나무간 바람에 아니밀세.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이게 이제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맥골의 수모겨샤 이렇게 났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맥골의 수모겨 그러니까 수모겨샤라는 거는 이제 숨어 계신다 이런 뜻이겠죠. 맥골 그러니까 어떤 산골 같은 데를 이야기하겠죠.
다음에 이제 수빈 이견 날로 쓰매 편안케 하고자 이거는 쉽게 익혀서 매일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고요. 어마님이 뭐 이제 그 뭡니까 뭘 보라 가시니 이렇게 났죠. 그래서 이제 그 어디를 보러 간다는 뜻이겠죠. 성을 남아 산을 향하시니 성을 남아서 이제 산 쪽으로 향했다 이런 뜻이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그다음에 훈민정음 등 같은 초기 문헌을 비롯해서 15세기 말의 언해들에서는 연철 방식을 썼다는 거예요. 이어쓰기죠. 그러나 구나의 어린 청강지국에서는 명사나 어간의 발음이 거기다 밑줄 좀 쳐놓으세요. 니은, 미음, 이응, 예디응, 리을과 같은 유성자음, 성대를 움직이는 자음이죠. 분철이다. 분철 표기는 다른 문헌에서도 발견됐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4쪽 보세요. 그래서 이 연철 표기의 전통은 15세기에 무너지기 시작해서 16세기부터는 점차 분철 표기의 방식이 세력을 확대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시 항약 언해에서 분철 표기의 예가 이제 있습니다. 184쪽에 보세요. 사람을 인도해서 어디에 이끈다는 거죠. 주인이 모든 손을 입어도 돼. 그러니까 모든 손님을 잘 대접한다는 뜻이겠죠. 그 집에 가봐라. 돈을 모두와 돈을 잘 모아서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렇듯 연철 표기에서는 분철 표기의 이행은 하나의 흐름이었는데 중철을 한 번 쓴 걸 또 쓰는 거죠. 그걸 이제 중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러니까 중철이라는 것은 썼던 것을 또 쓴다는 것을 중철이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쓰이고 그래서 이 표기가 번역 노걸대와 번역 박통사에서 찾는데 정속원해와 이륜행실도에서 수용됐다. 거기 나오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여러분 예문보다도 그런 뭡니까 중철을 썼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이가 원래는 보세요. 사람 이러면 이건 뭐예요? 분철이죠.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이었으면 연철이죠. 근데 만약 이거를 사람하고 또 미를 또 썼어요. 이러면 이게 중철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분철, 연철, 중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85쪽. 184쪽에 이제 제일 아랫부분에 나번에 12번에 겨집은 이거는 이제 아내는 이런 뜻입니다. 요즘은 이제 계집 이러면 좀 여성을 약간 비하적으로 쓰는 말인데 옛날에는 이제 계집이 나쁜 뜻이 아니라 아내라는 뜻이었어요. 185쪽에 보면 이제 11가에서 돈 내는 돈의 받침과 같은 니은이 다음 음절 첫 소리에 한 번 더 표기된 거다. 11라에서는 가포는 갑의 받침과 비슷한 피읍이 한 번 더 이렇게 가포물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표기되는 거. 이런 걸 이제 중철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막 여러 가지가 같이 쓰였다. 팔종성법. 8개의 글자가 써 요즘은 7종성법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 디귿 발음과 시읒 발음이 달리 쓰였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어렵죠. 그걸 이제 팔종성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86쪽에 표음주의 표기법과 표의주의. 표음주의란 건 표음에 충실하는 거죠. 그래서 음소적 표기법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입이라는 형태소는 입도 입만해서 입과 임으로 바뀌는데 결국 피읍이라는 음소가 비읍이라는 음소로 미음이라는 음소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입도 입만을 쓸 때는 어때야 돼요? 음소에 충실해야죠. 그러니까 입만이라고 했다고 해서 입만 이렇게 써야지 발음 나는 대로 입만을 쓸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발음은 그렇게 하지만 표기는 이렇게 쓴다는 거. 이와는 달리 소리가 달라져도 본래 형태로 고정시켜 표기하는 것이 표의주의다. 표의 문자는 소리가 달라져도 글자의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입과 임으로 바뀌어도 입으로 고정시키는 거.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표의 문자와 상통한다. 형태적 표기법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입도 입만 이렇게 이제 표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입도 입만 이럴 때 특히 이제 이렇게 표기해 버렸어 그대로. 이거는 이제 음수적 표기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음수적 표기법이고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입만이라고 발음이 되지만 입만 이렇게 쓴다. 요거는 이제 표의주의 형태적 표기법이다.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재 한글 맞춤법의 원리가 쭉 나오죠. 거기 188쪽에 보시면 여기는 이것만 알면 됩니다. 14번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 들을 때 어법에 맞게 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뒤에 나오는 건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190페이지. 일곱 문제가 나오죠. 한글에 해당하는 거 당연히 표음 문자이면서 음소 문자죠. 한글은 표음 문자, 한글은 표의 문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표음 문자. 그리고 한글은 이제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 상형 문자 이거는 한자니까 틀렸고 표의 문자 틀렸죠. 표의 문자와 음소 문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186쪽에 3.2에 보면 나오죠. 표음주의 표기법. 그래서 표음에 충실하다. 그 다음에 음수적 표기법. 그 3.2의 첫 번째 단락 끝에 있죠. 음성은. 자, 훈자 또는 석자와 관계없는 거. 이건 당연히 1번이죠. 다리보리를 그대로 다리보리라고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음차죠. 음차. 다리보리. 한자로 그냥 읽었잖아요. 한밭을 대전으로 읽고 길동을 영동으로 읽고 밤들이를 야이비로 읽었어. 이건 뭐예요? 훈차죠. 이거는 175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175쪽에 다리보리 그대로 있는 거 1번이고요. 자, 구결표기가 아닌 것은 1번이죠. 천지지 할 때 지는 뭐뭐의라고 써요. 뭐뭐의. 천지의 사이에 만물지중 애는 당연히 이제 뭡니까? 구결이죠. 유인이 주격조사. 책이 한이도 이제 그 토를 다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건 177쪽을 보시면 그 2번에 나와요. 177쪽 2번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훈민정음 초성자증 이체자이면서 어금니 소리. 자, 179쪽 보세요. 179쪽을 6번 도표를 보면 어금니 소리라고 나오죠. 6번 도표에. 어금니 소리가 기역이고 키역이고 예디음인데 여기 보면 이체자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체자이면서 어금니 소리 예디음이죠. 그다음에 훈민정음 28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3번 비읍 순경음이죠. 자, 이 비읍 순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긴 있지만 이 비읍 순경음이 이제 훈민정음의 28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훈민정음에 들어가 있는 건 24자에다가 이거 좀 써보세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열인 이응, 이거는 반치응, 이건 옛이응, 이건 아래아죠. 다시 열인 히읗, 반치음, 옛이응, 아래아. 이거 외울 때는 이제 이게 순서가 이렇게 없어져요. 돈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따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도 이제 아래아는 제주도에서 써먹고 있죠. 3번. 국어정서법 변천과정관에서 바르지 않은 거 2번이죠. 훈민정음 창시 당시 문헌 중에 중철필가 쓰인 것도 있다라고 나왔어요. 184페이지를 보시면 184페이지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 당시에는 이제 연철표기와 이 중철표기인데 이 중철표기는 훈민정음 이후에 나온 거죠. 거기 보면 184쪽에 보세요. 거기 이제 번역 노걸 때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연도가 1517년이에요. 훈민정음 몇 년에 만들어? 1443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중철이 나오는 거죠. 답은 2번. 7번 우리말에서 연철 표기를 할 것인가 분철 표기를 할 것인가 이거는 모아쓰기 방식을 채택을 했다. 우리말은 그 우리말의 방식 자체가 뭔가를 모아 쓰는 거죠. 모아 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그 모아쓰기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표의주의는 아니라고 해도 중국어고 표음주의 방식을 지향했다. 그다음에 우리말이 음소 문자이기 때문이다. 그다음에 모아쓰기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이제 그 연철할 것인가 분철할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그러면 꽃하고 을이잖아요. 이게 이제 분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꽃을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발음 나지만. 자, 이렇게 꽃이라고 할 때 한 글자 이렇게 쭉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이런 방식을 이제 우리가 모아쓰기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외워두세요. 모아쓰기. 모아서 한 곳에 다 쓴다는 거죠. 이런 걸 선택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